전문성과 현장성 살아있는 고품격 범죄 수사 토크를 지향하는 아는 경찰 시간입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번에 한번 다뤘었죠. 그 아파트에서 벌어진 경비원 갑질 사건. 입주민 반복되는 폭행, 폭언에 견디다 못해서 경비원 최희석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경찰에서 폭행 혐의로 입주민에 대한 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구속영장 지금 청구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주말에 경찰에 출석을 했는데 가해자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5월 17일이죠. 이제 오후 1시경에 출석을 했어요. 해서 이제 저녁 12시까지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은 10시간 정도 받았기 때문에 네. 폭력 사건이나 상해 사건 저희가 조사하다 보면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거든요. 아, 상당히 그러면 이례적으로 서너 시간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부인하게 되면 뭐 CCTV라든지 아니면 유서라든지 아니면 녹취록 같은 걸 해서 아마 진술했을 거예요. 그런데 네. 아마 그 당시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가해자라고 보는 그 입주민이죠. 입주민은 자기는 억울하다. 피한 적이 없다. 그렇게 네. 진술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다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근데 뭐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술을 했지만은 진술을 했지만은 본인이 폭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다 부인한 부분. 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이게 폭행하는 장면을 찍힌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증거가 지금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조사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4월 21일 날 차를 밀었다고 그래가지고 입주민이 폭행하는 영상은 있어요. 그 영상은 있는데 예. 4월 27일 날 그 화장실에서 폭행했을 때 코뼈가 나갔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CCTV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코뼈가 부러졌다고 주장하는 그 사망하신 분이 진술에 의하면 코뼈가 맞아서 부러졌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CCTV 없어요. 네. 하지만 4월 22일 날 폭행 처음 시작할 때만큼은 CCTV가 확보됐기 때문에 폭행 플러스 상해까지 가느냐. 네. 요거는 이제 그 사망하신 분의 진술에 의하면 유서에 의하면 상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협박도 받았고 하지만 CCTV가 확보된 것만큼은 그 폭행 부분은 CCTV가 확보가 된 거죠. 플러스 이제 보복 협박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고소가 진행됐는데 그 중간에 수사를 혹은 그걸 방해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아마도 경찰이 확보한 네. 우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음성 유서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에서 정황을 맞춰보는 과정 때문에 시간이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런 부분이 맞춰지지 않으면은 조사가 그렇게 길어질 이유는 없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그 고인의 음성 유언 일부분을 좀 듣고 계속 두 분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 얼마나 불안한지 알아요? 보면 질리는 얼굴입니다. 겁나는 얼굴이에요. 마주본 거 생전 처음입니다. 60인데요. 막내 동생 같은 사람이 협박하고 때리고 감금시켜놓고 사직서 안 냈다고 산으로 끌고 가서 너 100대 맞고 야 죽여버린다고 꼭 씨를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 저같이 억울하게 당하다가 죽는 사람이 없이요. 네. 이 유서는 음성 유서는 그 유족이 공개 이제 해서 저희가 좀 들어봤는데요. 배상훈 프로파일러께서 좀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나와 있는 게 3개 음성 파일이 3개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중요한 거 하나는 경찰이 지금 공개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당시 상황. 그러니까 그 당시를 겪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상황을 재구성했을 때 이 상황의 진부 여부. 왜냐하면 경찰은 객관적인 상황에서 판단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상황의 감정적인 선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이분이 전체적으로 자기가 겪은 걸 그대로 진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예. 그러니까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음성 유서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기 힘든 게 뭐냐면 예. 지금 이 유서를 작성하신 분이 사망이기 때문에 진술을 받을 수가 없다. 단지 이 녹취 파일을 가지고는 진술에 가름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예. 자기가 피해 당한 것을 진술하는데 그 진술을 뒷받침할 CCTV라든지 아니면 진단서라든지 아니면 목격자
이런 것이 첨가돼야 되는데 그걸 경찰에서 아마 조사하고 있는데 나머지 한 개의 파일에는 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마 그 가해자가 그 범행을 했다는 걸 증명할 만한 자료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유서, 진술, 이 녹취 가지고는 사실은 그게 결정적 증거라 보기는 힘듭니다. 네. 예. 그렇지만은 그 상황에서 이 입주민 가해자가 상황에 대해서 인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뜻이죠? 왜냐하면 그게? 상황에서 폭행을 이 돌아가신 분이 당하는 상황에서 네. 그 상황에 대한 그 어떤 여러 가지 그 공간적인 상황을 서술했던 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부합되면은 네. 이 진술의 진실성이 높을 수 있는 거죠. 아, 고인의 시각에서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제 증거라든가 정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그 비공개된 음성에 담겨 있다 그러면 담겨 있고 그것이 현장 가해자는 그걸 모를 수 있겠지만 그렇죠. 현장 상황과 맞춰져 보고 예. 그것에 대해서 지금 입주민이 얘기한 것과 세 개를 맞춰 보면은 네. 누가 진술을 진실로 얘기했는지 알 수 있죠. 그것 때문에 아마 좀 그 경찰이 공개하지 않는 건 그것 때문 같습니다. 네. 가해자가 한 행동으로 인해서 이제 그 극단적인 선택까지 오게 됐는데 지금 폭행, 뭐 상해죄 이것에 대한 여부를 지금 수사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사항을 보게 되면은 그 피해자라고 보시는 분 그 진술에 의하면 그 녹취록에 이야기 보게 되면은 폭행당한 것도 맞고 네. 코뼈가 부러졌으니까 상해도 맞아요. 그리고 체포 감금, 화장실 감금했어요. 또 협박됐단 말입니다. 그렇게 네. 진술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제가 이제 아쉬운 부분은 이분이 4월 28일 날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네. 그 전에도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면 휴대폰으로 녹취록 그러니까 그 가해자하고 다툴 때 그 녹취를 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 자기 진술만 했기 때문에 네. 여기에 지금 본인의 진술로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경찰에서 그 가해자를 소환해 가지고 강도 높게 수사한 걸 봐서는 지금 말씀드린 폭행, 네. 상해, 협박 요 지금 체포 감금 요까지도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럼 폭행 상해죄 외에도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까지 간 그 상황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처벌도 가능합니까? 근데 이게 죽음과 연결된 부분을 우리의 법 체계상으로는 연결을 시키기 어려운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상당히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협박 때문에 내 어떤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인과성을 예. 사실은 입증하기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지금은 폭행, 상해, 보복, 협박 거기까지는 이제 아깝지만 거기까지는 되지만은 네. 죽음에 이를 정도까지에 대한 인과성은 우리나라의 법 체계에서는 이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업무 중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 아니겠어요? 뭐 개인적인 원한이나 이걸 뛰어넘어서 경비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 경비원 관리하는 이 회사도 일정 정도의 책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아시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고용하는 수가 있고 용역을 통해서 아니고 본사에서 파견 나오는 수가 있어요. 예. 일반적으로 볼 때 관리사무소에서 용역을 쓰거든요. 요즘 많이 그렇게 한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용역을 쓰게 되면 용역회사에 소속된 경비를 보시기 때문에 관리소장이 임의로 처분하지는 못하고 네. 용역회사로 시정명령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민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주민하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경비보험분들하고 싸웠다고 한다면 참 개입하기가 좀 난감할 거예요. 그런데 보통의 이런 감시 단속 노동자들의 고용 형태가 네. 일종의 그 중간에 있는 회사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 같은 형태죠. 그렇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관리사무소에서 직접적으로 업무 지시를 하는데 중간에 이제 회사는 별도로 있는 건데 예. 그건 형식적인 형태일 경우가 가장 높습니다. 예. 이럴 경우에 흔히 말하는 어떤 직접적인 지시라든가 명령 이런 걸 하는 과정을 얼마나 인정해 줄 수 있느냐. 이게 우리나라의 경비업법이라든가 공동주택관리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되는 거고 네. 사실 관리회사의 책임을 물어야 되지만 실제로는 거긴 거의 뭐 페이퍼 컴퍼니 수준밖에 안 되니까 실제로는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태가 그러니까 많죠. 일반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분들이 관리를 하는데 네. 관리소장이 관리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주민들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주민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도 되는 거고 또 그리고 어떤 요즘 산재 문제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업무 중에 이제 피해를 방불 이게 극단적 선택한 것을 업무적으로 볼 수 있느냐는 이제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아마 아파트 뭐 주민협의라든지 관리사무소에서는 그쪽으로 가는 모양인데 어떻든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분들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주민하고 문제가 됐을 경우에 그럴 때가 좀 약간 가장 난감하고 곤란한 거죠. 상가라든가 주택이라든가 또 아파트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경비 업무를
하기 위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협박, 압박, 어려움들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들기도 하고요. 이걸 회사 차원으로 그냥 떠넘기기에는 좀 아닌 것 같고 어떤 법적인 체계를 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두 분께서 좀 입장 주신다면요. 통계상은 18만이라고 합니다. 감시 단속 노동자들이 18만 정도. 감시 단속 노동자 영역에 있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비업법과 지금 근로기준법이 예외 조항에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그 예외 조항을 사실은 없애야 없게 되면은 이 부분도 사실은 해결될 수 있는데 워낙 이제 이 부분이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는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라고 보여지고 예.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를 떠나서 어쨌든 이 아파트 단지는 자신들의 일을 해주는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럼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최근에 또 폭행하는 장면이 또 영상이 하나 공개가 됐어요. 평택인가 어디에서. 그런 거 보고 있으면 대다수의 주민들은 안 그러죠. 예, 잘 네. 하시는데 꼭 한두 명의 좀 잘못된 이런 생각들이 큰 지금 상황까지 야기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자, 아는경찰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 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들의 한 사람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모 씨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고 하는데 부산에 살던 20대 여성이 실종 24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이 됐고 발견된 장소는 전북 완주였습니다. 그런데 전주 여성 실종 사건으로 구속된 범인이 또 용의자로 지목됐다고 하는데 파장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지금 피해자분이 두 분이십니다. 예. 첫 번째 이제 구속된 것은 전주에서 지인을 살해해서 유기한 상태로 여기 이제 구속됐는데 그 사람의 그 차량을 이제 말하자면 그 과수팀이 찾다 보니까 전혀 엉뚱한 여성의 채모가 나왔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주심이 봐갖고 확인했더니 부산에 살던 20대 여성이 연관돼 있어 그걸 추궁해서 시신까지 찾게 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두 명의 이 시신과 관련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경찰청에서도 수사 지도관이 내려가서 연쇄살인 사건이 아닐까라고 네. 하는 그런 것을 지금 의심하면서 집중적으로 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부산의 그 살인 사건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연관성도 파악하지 못했었던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4월 14일 날에 첫 번째 전주 여성이 피살을 당했어요. 네. 그리고 4월 19일 날 부산 여성이 29세 여사입니다. 피살 당했는데 그 첫 번째 여성분이 피살 당했을 때 그 차량을 확인해 보니까 그 피살 당한 여성의 머리카락이 아닌 거예요. 네. DNA 확인해 보니까 전혀 관계없는 머리카락인데 예. DNA가 알다시피 DNA 데이터베이스에 있다 그러면은 조회가 되는데 네. 데이터베이스에 없으니까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피살자는 그 첫 번째 A분인데 B란 여성의 머리카락이 있단 말이에요. DNA 확인이 틀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마침 4월 29일 날 부산의 그 피해자 여성의 부모가 실종 신고를 하게 되니까 네. 그거를 확인해 보니까 49일, 29일 날 실종한 그 여성의 머리카락인 거예요. 그래서 부산 여성 그 29세가 피살된 걸 확인이 된 거죠. 그 예. 과정에서 이 범인의 휴대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채팅 앱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와중에 이 20대 여성과 여러 가지로 SNS를 한 상황이 나타나갖고 이게 간단한 사건이 아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은 어찌되건 간에 그 두 개의 살인 사건의 동일 범의 소행으로 지금 밝혀진 상황인데 네. 그렇죠. 그가 활동한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휴대폰을 확인해 봤더니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관련된 녀석이 지난 1년 동안 그 휴대폰을 통해서 연락한 1000명이 넘는 사람을 확인해 봤더니 1000명이 넘어요? 예. 그래서 상당히 희한한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랜덤 채팅 앱을 통해서 네. 지속적으로 불법적인 일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떤 건지는 경찰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익히 추정이 가능한 상황인 거고 그중에 거의 대부분은 인적사항이 확인돼서 했는데 한 100명, 한 90명 정도가 지금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뭐냐? 분명히 부산 사건의 피해자도 랜덤 채팅 앱을 통해서 만나갖고 결국은 피해를 받은 거라고 하면은 네. 그분들도 중에 혹시라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경찰청에서 집중적으로 파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니 10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신원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소재 파악이 안 돼요? 지금 소재 파악은 이제 990명을 했는데. 예. 990명? 예. 이거 1148명하고 아마 그 채팅을 한 것 같은데요. 예. 그게 990명은 확인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 158명 정도가 아직 확인 조사 중인데 또 하나 있습니다. 전북청에서 실종 여성이 114명이에요. 예. 114명인데 그중에 77명은 소재가 확인됐어요. 예. 나머지 37명은 소재 확인 안 됐는데 아까 그 교수님 말씀드린 대로 4월 14일 날 그 34세 그 자기 아내하고 아는 지인을 원룸을 사는 사람 불러내서 사망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알다시피 금팔찌 300만 원 정도를 뺐고 돈도 48만 원 정도를 이체를 했어요. 네. 그리고 그 금팔찌 뺏은 거는 자기 와이프를 줬다는 거예요. 범행을 아주 증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4월 18일 날 채팅을 해서 그 부산 여성을 전주로 오게 해서 4월 19일 날 살해를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살해한 두 여성분의 시신을 땅속에 묻은 건 아니고 하나는 과수원에다가 방치를 했고 예. 하나는 둔치변에다 이렇게 방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땅에 묻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시신은 언젠가는 발견이 되죠. 그러니까 네. 이 범인이 범행을 했지만 치밀하지는 못했어요. 연쇄살인은 맞는데 치밀하게 해서 증거를 자기 스스로 만든 적도 있고 또 그 알다시피 시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연히 경찰에서는 이 범인을 찾기가 수월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프로파일러들 보는 입장에서는 그 시신을 왜 땅에 안 묻었을까? 사실은 땅에 묻지 않는 것이 더 위험도가 높다고 봅니다. 위험도가 더 높다? 왜냐하면 땅에 묻게 되면 부패가 느리게 진행이 되는데 네. 묻지 않게 되면은 사실은 빠르게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동물의 훼손이 더 많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증거를 없애는 방법으로는 사실 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 교과서에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유형을 강호순 유형이라고 합니다.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에 대략적 비슷한 것은 깊이 묻지 않습니다. 이 유형 자체가 연쇄살인의 유형 중에서. 그래서 경찰청에서도 깜짝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이 강호순 사건으로 가나? 라는 형태처럼 좀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총경급의 지도관을 2명이나 파견한 것도 전북청에 그런 연쇄살인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과거에는 연쇄살인의 상황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워낙에 지금 우리 수사 기법도 첨단화돼 있고 장비도 그렇고 또 프로파일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보편화돼서 연쇄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먼저 다 잡는다. 예, 그렇죠. 이렇게 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행방이 묘연한 사람이 100여 명이 된다고 하고 물론 이제 그건 다시 또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그렇죠. 지금까지 이런 추정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좀 걱정이 된다 생각이 되는데 수법상에서 두 분께서 어떻게 보세요? 수법상에서 상당히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좀 어수룩한 형태가 존재하지만은 조금 저는 좀 다시 보면은 이게 조금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어수룩하지만은 실제로는 더 이 패턴상으로는 치밀하거나 이런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디에 지금 중점을 맞추고 있는지는 제가 알 것 같지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물론 이 158명이 모두 다 뭐 사실 사라진 사람은 아닐 테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연락을 안 받고 있겠지만 그중에 몇 명이라도 있다고 하면 이건 상당히 위험한 사건이죠.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항을 보게 되면 이 남자가 지인도 살해했을 뿐더러 아까 랜덤을 해가지고 채팅 앱으로 전혀 모르는 사람도 저 부산에 있는 분을 전주까지 유인할 정도로 한다면 네. 여기에 자기 휴대폰에서 통화한 사람들 그 연락 안 되는 분들이 피해 안 당하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피의자가 치밀하진 않더라도 뭐 성충동이라는 이런 거를 자제를 못하는 사람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그 조사 158명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를 해서 그중에 여러 명이라도 혹시라도 이 가해자한테 피의자한테 피해볼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되겠죠. 네. 저희들은 이걸 살인각성이라고 하거든요. 살인각성. 예. 한 번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 각성 상태가 유지가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경찰청에서 걱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3일 안에 또한 2건을 3일 간격으로 그렇죠. 했죠. 14일 했고 19일이니까 뭐 한 5일 정도에서 상당히 위험한 거죠. 범죄자인데 잡은 게 사실 전북 경찰청의 과수팀이 되게 잘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채모를
발견해갖고. 그렇죠. 그걸 발견하지 않았었으면은 이게 그냥 한 건으로 끝났을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압수한 차량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다행히 그 아까 부산 여자분의 물건하고 채모를 발견하게 된 거죠. 오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신상 공개해서 더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특강법상으로 분명히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고 보죠. 지금까지 여러 사항을 보게 되면 신상 공개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신상 공개 사항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 카르마 극복님, 범죄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데가 수법도 상당히 고도화되는 것 같습니다. 걱정입니다. 의견도 주셨고, 앞서 관련해서는 박태원 님이 저희 부모님도 경비 일을 하셨습니다. 이런 사건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김정훈 님, 경비원 처우와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아는 경찰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N번방 갓갓의 얼굴이 공개가 됐습니다. 경찰 수사 마무리했고 이제 검찰로 송치가 됐는데 이 검찰 수사 내용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갓갓 문형욱이 자백한 범죄 피해자가 50명, 추가로 피해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본인이 얘기한 건 50명이지만은 그 건수가 뭐 3,000건 이상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자기가 얘기한 어떤 범주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범죄라고 생각한 범주만 50건인 거고 다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범주로 봤을 때 그 이상인 거죠. 예. 자기가 생각한 건 50명 건이라는 그러니까 거죠. 영상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뭐 피해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더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예. 꽤 오랫동안 이 N번방을 그러면은 준비하고 운영하고 영상을 제작하고 막 이런 거 하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각각 그 문모 씨가 사실은 2015년부터 했다고 그래요. 네. 2018년부터는 이제 대량으로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50명 정도 본인이 피해자라고 하는데 11명 정도로 이제 추가로 이제 피해자 확인했지만은 실제로 그 본인 말이고 더 많이 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알다시피 그 피해 영상이 3,000건이 넘는다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건데 아직 본인의 진술을 다 한 거에 대해서 다 확인을 못하는 상황일 뿐이죠. 시간상. 네. 아시겠지만 경찰에서는 그 피의자를 구속하게 되면 10일 이내에 검찰로 송치를 해야 돼요. 네. 조사하는 과정이 짧거든요. 네. 검찰에 넘어가면은 검찰은 10일이지만 연장해서 20일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아직 송치한 뒤에도 그 자료를 가지고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송치 과정에서 기자들이 이 문형욱에게 범행 동기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답을 했는데 잘못된 성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이 이렇게 직접 대답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성관념 때문에라고 받아들이게 되면은 만약에 기소장에 이렇게 쓰이게 되면은 이건 완전히 문형욱 개인의 네. 아주 단순한 어떤 정신적인 문제로 치부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문형욱의 동기가 뭐냐? 이 사람은 문화상품만 받았다. 돈은 자기가 쓰지도 않았다. 그러면 돈 목적이 빠지고. 네. 일부 좀 빠지고 이 또 성관념만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빠지면은 결국은 문형욱한테 동기적인 측면에서 찾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 자체는 상당히 문형욱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감형 같은 거라든가 이걸 노리고 한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답변이다. 이건 성관념이 아니라 이건 성적인 착취. 범죄죠, 이 자체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성도착적인 관념, 생각이 있는 겁니다. 이 문형욱한테는. 예. 피해자가 상당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번에 이제 오늘 국회에서도 이제 N번방 관련한 법안들이 좀 이제 통과가 이제 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런 그 디지털 성범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양형도 좀 적었고 미국에서 이런 범죄 일어나면은 얼마나 받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동 성착취물 같은 경우에는 뭐 60년, 100년 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60년에서 100년? 100년도 넘죠. 상황 따라 틀리니까. 그런데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범죄 혐의를 볼 때 나이를 또 따지거든요. 그런데 여기 그 문형욱이가 한 거에 대해서는 성인 것도 있지만 아동 청소년은 미국 같은 경우에서 상당히 엄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아마 미국에서 처벌하게 되면 몇백 년은 아마 좋게 살 거요. 그러니까 FBI의 연방범죄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각 주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연방범죄로 가져와서 관할권이 넘어오고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연방 테러에 준하는 방식보다 더 우선도가 높게 처리를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손정우가 손정우는 예. 그 아동 성착취 영상을 웰컴 투 비디오 운영했던 예. 1년 6개월 우리나라에서 받고 그렇죠. 지금 미국 송환 심판받고 예. 있는 거 아니에요? 심판 중인데 예. 그 영상을 한 번만 받은 사람도 5년형에 처해졌습니다. 미국에서? 네, 미국에서. 한 번만 다운 받았음에도. 사람도. 그리고 친상이 다 공개됐을 정도로. 네. 그러면 그걸 비교해 봤을 때 이걸 제작해서 유포시킨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뭐 동신형 따블을 받겠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미국 같은 사회 선진국에서는 아동 관련된 착취물은 대단히 심각하게 본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선진국인데. 네. 아, 그렇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네. 손정우 아버지가 아들을 미국에 보내지 않으려고 지금 뭐 소송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강제 송환은 어떻게 이 범죄형 인도법을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미국에 있는 미국 사람이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주 왔어요. 네. 그럴 때 범죄형 인도법이나 인터폴 청하게 되면 저희 나라에서 건거해서 보낼 수는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지금은 한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예. 미국에서 요청하는 거예요. 예. 원래 이제 그 인도 사유가 절대적 거절 사유가 있고 임의적 거절 사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해도 될까요? 자, 짧게 쉽게 얘기해서 공소시효 만료면 안 된다. 네. 그리고 인도 범죄 있지 않습니까? 그 재판이 우리나라에서 하면 안 돼요. 예. 근데 이건 끝났어요. 예. 그 사람은. 그리고 자국민은 원래 인도를 안 하게 되는데 이거는 임의적이기 때문에 자국민이라 하더라도 미국하고는 우리가 인도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서 그것 때문에 그 아버지가 고발한 이유가 같은 범죄를 우리나라에서 처벌 중이면은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곧 뭐 결정 나오겠죠. 뭐. 네. 네.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는 경찰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